남편의 생일 파티에서였다. 남편은 자신의 내연녀를 쫓아냈다는 이유로 폭우가 쏟아지는 밖으로 나를 잠가버렸다. 내가 밖에서 추위에 떨고 있을 때 창문 너머로 그들은 웃으며 파티를 즐기고 선물을 열어보고 있었다. 1시간 후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집 앞에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시골에 계신 나의 할머니, 억만장자였다. 차에서 내린 할머니는 추위에 떨고 있는 나를 보시더니 집을 쳐다보며 한마디를 내뱉으셨다. 부숴버려. 그리고 다음에 일어난 일은 남편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 분들이 어디에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채널이 더욱 성장하고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날 밤 대저택의 분위기는 매우 활기차고 화려했다. 거실 중앙의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밝게 빛나며 정교하게 장식된 방 구석구석으로 빛을 반사했다. 부드러운 음악 소리가 손님들의 웃음소리와 어우러졌다. 바로 내 남편 박민준의 생일 파티 날이었고 나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도록 온종일 시간을 보냈다. 아침부터 케이터링을 감독하고 장식을 정리하고 민준의 옷이 준비되고 단정한지 확인하는 등 쉴 새 없이 움직였기에 발이 몹시 아팠다. 하지만 남편의 얼굴에 떠오른 행복한 미소를 보기 위해 그 피로감을 애써 무시했다. 나는 오늘 밤이 그에게 특별한 밤이 되기를 바랐다. 나는 음료가 담긴 쟁반을 들고 방구석에 서서 민준이 그의 사업 파트너들과 함께 활짝 웃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정말 잘생기고 위험 있어 보였다. 하지만 파티가 시작된 이후로 내 마음 한구석에는 불편한 점이 하나 있었다. 민준은 그의 친구들에게 나를 아내라고 전혀 소개하지 않았다. 그는 내가 마치 하녀처럼 손님들을 접대하며 바쁘게 돌아다니도록 내버려 두었다. 심지어 내가 그에게 음료를 가져다 주었을 때도 그는 내 눈을 쳐다보지도 않고 흘긋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마치 내가 그곳에서 일하기 위해 고용된 낯선 사람인 것처럼. 나는 가슴속의 아픔을 억누르려 애썼다. 아마 그가 너무 바빠서 그럴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나는 참석한 모든 손님에게 친절한 미소를 유지하려 노력했다. 비록 그들 중 일부는 나의 소박한 옷차림 때문에 나를 멸시하는 눈초리로 쳐다봤지만 나는 민준의 사업 파트너 아내들처럼 화려한 드레스를 입지 않았다. 나는 단지 단정한 원피스 하나만 입고 있었다. 민준이 항상 내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 생활비를 제한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최고의 옷이었다. 갑자기 입구 근처의 소란이 잠시 멈췄다. 대화 소리가 잦아들고 감탄의 속삭임으로 바뀌었다. 나는 문 쪽을 돌아보았고 한 여성이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들어서는 것을 보았다. 그 여자는 최윤아였다. 그녀는 매우 화려하고 반짝이는 파티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자신의 몸매를 과감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화장은 짙었지만 값비싸 보였고 머리는 현대적인 스타일로 꾸며져 있었다. 그녀는 마치 이 파티의 주인공인 양건이었다. 내 가슴을 답답하게 만든 것은 민준의 반응이었다. 유나를 보자마자 민준의 얼굴은 환하게 빛났다. 아침에 나를 보았을 때보다 훨씬 더 밝았다. 민준은 즉시 대화하던 상대를 떠나 활짝 웃으며 유나를 맞이하러 빠르게 걸어갔다.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이 유나는 모든 사람 앞에서 민준의 팔짱을 꼈다. 그들은 마치 잘 어울리는 부부처럼 매우 친밀해 보였다. 그 광경을 본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나는 쟁반 끝을 손가락 마디가 하얘질 때까지 꽉 쥐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는지 시어머니인 윤 여사가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났다. 평소 나를 볼 때마다 시무룩하고 비판적이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유나를 보자 매우 다정하고 애정 어린 표정으로 바뀌었다. 시어머니는 유나를 꼭 껴안고 양볼에 키스한 다음 자랑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시어머니는 유나를 방중앙으로 데려가 중요한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소개하며
유나의 아름다움과 성공을 칭찬하기 시작했다. 마치 유나가 그동안 자랑해온 이상적인 며느리인 것처럼 나는 내 세상이 서서히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민준의 아내다. 시어머니가 아플 때 간호한 것도 나였다. 이 집의 모든 살림을 책임지고 민준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맨바닥부터 그를 도운 것도 나였다. 하지만 오늘 밤 내 집에서 나는 투명인간 취급을 당했다. 남편과 불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아는 여자. 유나는 오히려 여왕처럼 대접받고 있었다. 나는 눈물이 쏟아지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참았다. 떨리는 걸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갔다. 이렇게 내 자존심이 짓밟히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나는 가까운 테이블에 쟁반을 약간 세게 내려놓았고 몇몇 사람이 돌아볼 만큼 쨍그랑하는 소리가 났다. 나는 유나의 속삭임에 웃고 있는 민준에게 다가갔다. 상처받았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민준을 쳐다보았다. 이게 다 무슨 뜻이에요? 왜 이 여자가 여기에 와서 마치 이 집 안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죠? 내 목소리는 분노를 참느라 떨렸다. 민준은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는 자신의 파티에서 소란을 피우지 말라며 나지막이 쏘아붙였다. 하지만 유나는 오히려 작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내 귀에 매우 조롱적으로 들렸다. 유나는 애교 섞인 목소리로 자기는 그저 사랑하는 사람의 생일을 축하해 주러 왔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내가 왜 그렇게 딱딱하고 질투가 많으냐고 물었다. 유나의 그 말은 내 감정에 불을 지폈다. 나는 문 쪽을 가리키며 꽤 큰 소리로 유나에게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했다. 파티 분위기는 갑자기 싸늘해졌다.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다. 음악이 멈춘 것 같았다. 시어머니가 즉시 나서서 유나를 변호했다. 시어머니는 공공연하게 나를 꾸짖으며 내가 존경받는 손님을 쫓아내는 예의 없는 아내라고 말했다. 시어머니는 유나가 나보다 훨씬 품이 있고 여기에 있을 자격이 있으며 나는 망신만 시킬 뿐이라고 했다.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내 심장은 산산조각이 났다. 나는 민준을 쳐다보았다. 그가 나를 변호해 주기를, 그동안의 내 헌신을 기억해 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 희망은 헛되었다. 민준은 오히려 나를 매섭게 쏘아보았다. 그의 얼굴은 분노를 참느라 붉어졌다. 유나나 그의 어머니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화가 난 것이었다. 민준은 내 손목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그의 악력은 너무 강해서 아팠다. 그는 속삭이는 손님들로부터 나를 끌어냈다. 민준은 내가 자기 생일 파티 분위기를 망쳤다며 힘주어 말했다. 그는 내가 분수를 모르고 문제만 일으킨다고 했다.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아내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려 했을 뿐이라고 변호하려 했지만 민준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나를 큰 현관문 쪽으로 억지로 끌고 갔다. 유나와 시어머니는 입가에 승리의 미소를 띤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손님 중 누구도 감히 민준을 막지 못했다. 나는 민준의 넓고 빠른 걸음에 질질 끌려갔다. 마침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민준에게 놓아달라고 애원했지만 그는 내 울음소리를 듣지 못했다. 우리는 현관문에 도착했다. 밖에서는 천둥이 울리고 비가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다. 마치 하늘도 내 운명을 보고 우는 것 같았다. 민준은 현관문을 거칠게 열었다. 비바람이 우리 얼굴을 곧바로 때렸다. 민준은 내 몸을 강하게 밖으로 밀쳐냈고 나는 비틀거리며 젖은 테라스에 거의 넘어질 뻔했다. 그는 내 얼굴을 가리키며 빗속에서 소리쳤다. 내가 유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이 집에는 내 자리가 없다고 했다. 그는 아내인 나보다 그 여자를 선택했다. 민준은 잔인하게 말했다. 유나가 가야 한다면 당신도 나가야 해. 내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그는 무거운 원목문을 내 얼굴 바로 앞에서 세게 닫아버렸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는 나에게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안에서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가 뒤따랐고
내가 정말로 더 이상 원치 않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나는 굳게 닫힌 문 앞에 망연자실 서 있었다. 방금 일어난 일을 믿을 수 없었다. 내 몸은 뼈를 애는 듯한 추위뿐만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충격 때문에 심하게 떨렸다. 비는 더욱 거세게 내리며 내 몸을 무자비하게 적셨다. 순식간에 내 원피스와 머리는 흠뻑 젖어 차갑게 피부에 달라붙었다. 빗물은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과 뒤섞였다. 나는 문 손잡이를 돌려보려 했다. 민준이 그냥 겁을 준 것이길 바랐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나는 주먹으로 문을 두드리며 민준의 이름을 부르고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내 목소리는 거센 빗소리와 번개 소리에 묻혀버렸다.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다가오는 발소리도 없었다. 나는 너무나 작고 무력하게 느껴졌다. 밤바람이 세차게 불어 몸의 떨림이 더욱 심해졌다. 나는 조금이라도 온기를 찾으려 스스로를 껴안았지만 소용없었다. 빗물의 차가움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것 같았다. 나는 천천히 뒤로 물러나 테라스를 벗어나 이제는 질퍽하고 물이 고인 마당으로 걸어갔다. 발이 마치 큰 돌에 묶인 것처럼 무거웠다. 나는 파티가 열리고 있는 거실에 큰 창문 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싶었다. 민준이 나를 쓰레기처럼 버린 후에 조금이라도 후회하는지 알고 싶었다. 젖은 유리창 너머로 본 광경은 내 마음을 더욱 산산조각냈다. 수천 개의 바늘에 찔리는 것보다 더 아팠다. 저 안, 따뜻하고 환한 방 안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파티가 다시 계속되고 있었다. 나는 민준이 활짝 웃는 것을 보았다. 그의 얼굴은 안도감과 행복으로 가득 차 보였다. 그의 옆에는 이제 케이크 칼을 든 유나가 서 있었다. 두 사람은 함께 높고 아름다운 생일 케이크를 자르고 있었다. 민준의 손이 칼자루 위 유나의 손을 감싸고 있었다. 그것은 마땅히 내 것이어야 할 광경이었다. 시어머니는 그들 옆에 서서 환한 얼굴로 박수를 치고 있었다. 아들의 새로운 짝에 매우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었다. 손님들도 박수를 치며 내가 힘들여 준비한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내 고통 위에서 웃고 있었다. 유리창 한 장을 사이에 두고 밖에서 한 여자가 춥고 굶주리고 있다는 사실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 여자는 바로 그 파티 주인의 아내였다. 나는 차가운 손바닥을 유리창에 댔다. 소리치고 싶었다. 그들이 내 존재를 깨닫도록 유리를 깨고 싶었다. 하지만 기운이 다 빠졌다. 추위가 내 의식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입술이 뻣뻣해지고 파랗게 변하는 것 같았다. 빗물이 계속 얼굴을 적셔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다. 나는 민준이 유나에게 첫 케이크 조각을 먹여주는 것을 보았다. 유나는 애교스럽게 그 조각을 받아먹고는 민준의 입가에 묻은 크림을 손가락으로 닦아주었다. 그 장면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헛구역질이 날 것 같았다. 우리가 아직 좁은 단칸방에서 힘들게 살던 과거가 떠올랐다. 그때 민준은 성공하면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었다. 나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인 보석을 팔아 민준의 사업 자금을 댔다. 민준이 낡은 오토바이에 기름을 넣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나는 소금에 밥을 먹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 모든 희생이 낡고 망가진 필름처럼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리고 이것이 그 보답이었다. 그가 성공하고 모든 것을 가졌을 때, 그는 정상에 올랐을 때 나타난 다른 여자를 위해 나를 버렸다. 충성심은 민준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었던 것이다. 재물과 지위가 그의 마음에 눈을 멀게 했다. 그는 인생의 험한 언덕을 함께 오른 사람이 누구인지 잊어버렸다. 시간은 고통스럽게 느리게 흘러갔다. 빗속에 서 있은 지 아마 1시간이 지났을 것이다. 내 몸은 더 이상 추위를 느끼지 못했다. 발끝부터 머리까지 퍼지는 마비감만 있을 뿐이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더 이상 체중을 지탱할 수 없었다. 나는 거칠고 차가운 마당 아스팔트 위에 주저앉았다. 빗물이 내 옷 아랫부분을 흠뻑 적셨다.
나는 심하게 떨었다. 이가 걷잡을 수 없이 딱딱 부딪혔다. 숨이 가쁘고 짧아졌다. 의식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을 느꼈다.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만약 이것이 내 삶의 끝이라면 신께서 이 모든 고통을 갚아주시기를. 저들이 안에서 즐기는 동안 내가 바보같이 죽는 것은 억울했다. 눈이 거의 감기려 할 때 갑자기 정문 쪽에서 밝은 빛이 비쳤다. 그 빛은 매우 눈부셔서 굵은 빗줄기를 뚫고 들어왔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것이 무엇인지 보려고 애썼다. 반짝이는 검은색 차 한 대가 천천히 마당으로 들어왔다. 그 차는 보통 차가 아니었다. 크고 위풍당당한 형태와 보닛 위에서 빛나는 엠블럼을 보니 그것이 매우 고급스러운 차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최상위 재벌들만 소유하는 종류의 차였다. 차는 내가 주저앉아 있는 곳 바로 앞에 멈췄다. 엔진 소리는 매우 조용했다. 빗소리 사이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앞좌석 문이 열리고 단정한 제복을 입은 기사가 재빨리 나와 큰 검은 우산을 펼쳤다. 기사는 서둘러 뒷좌석 문으로 가서 정중하게 문을 열었다. 심장이 약하게 뛰었다. 이 밤중에 이렇게 호화로운 차를 타고 온 사람은 누구일까? 민준의 가장 부유한 사업 파트너 중 한 명일까? 차에서 발 하나가 내려왔다. 비싸 보이는 낮은 굽의 구두가 젖은 아스팔트를 밟았다. 그리고 위험 있어 보이는 한 노부인이 차 안에서 나왔다. 차나가 나니마 차났어. 그녀는 우아한 옷을 입고 있었다. 추위를 막기 위해 두꺼운 코트로 몸을 감쌌지만 손에는 손잡이가 금처럼 빛나는 지팡이를 쥐고 있었다. 노부인은 기사가 든 우산 아래 꼿꼿이 섰다. 그녀의 눈은 마당 주변을 날카롭게 훑어본 후 마침내 땅바닥에 무력하게 쓰러져 있는 나에게 시선이 멈췄다. 노부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그녀는 옷자락이 젖는 것을 무시하고 서둘러 나에게 다가왔다. 그녀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나는 테라스 불빛 아래서 그녀의 얼굴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그 얼굴은 세월의 흔적으로 주름이 가득했지만 내가 너무나 잘 알고 그리워하던 얼굴이었다. 그분은 말라 할머니셨다. 내가 그동안 시골에서 소박하게 농사를 지으며 사시는 줄로만 알았던 나의 할머니. 할머니는 내 옆에 무릎을 꿇으셨다. 무릎이 물웅덩이에 젖는 것도 개의치 않으셨다. 그녀는 얼음처럼 차가운 내 얼굴을 따뜻한 두 손으로 감쌌다. 내 상태를 본 그녀의 눈에는 엄청난 공포와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내 이름, 지아야, 내 사랑하는 손녀야를 불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과 분노를 참느라 떨렸다. 나는 그저 힘없이 그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입술이 너무 굳어 움직이지 않았다. 할머니는 즉시 두꺼운 코트를 벗어 내 몸에 덮어주셨다. 코트의 온기가 내 떨림을 조금 가라앉혔다. 기사와 뒤따라온 다른 차에서 내린 건장한 두 명의 경호원이 즉시 다가와 도울 준비를 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손을 들어 잠시 가만히 있으라는 신호를 보냈다. 할머니는 그 큰 창문 쪽을 돌아보셨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할머니는 내가 방금 보았던 것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민준, 유나, 그리고 시어머니. 할머니의 턱이 굳어졌다. 나를 보던 애정어린 눈빛이 이제는 먹잇감을 덮치기 직전의 포식자처럼 무서운 눈빛으로 변했다. 그녀는 손녀의 고통 위에서 행복해하는 그들을 보았다. 눈앞에 펼쳐진 명백한 부당함을 보았다. 할머니는 금지팡이의 의지에 천천히 일어서셨다. 그녀는 꼿꼿이 서서 내가 이전에는 결코 본 적 없는 권위의 아우라를 뿜어냈다. 그녀는 지팡이 끝으로 그 웅장한 집을 가리켰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매우 명확하고 힘이 실려 있었다. 빗소리를 뚫고 들렸다. 그녀는 옆에 대기하고 있던 경호실장에게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의 운명을 영원히 바꿀 한 단어를 내뱉었다. 부숴버려. 그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경호원들은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얼굴은 표정 없이 차가웠다. 주인의 명령을 의심 없이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할머니가 다시 나를 바라보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눈은 이제 다시 부드러워져 내가 남편에게서 결코 얻지 못했던 보호를 약속하고 있었다. 할머니의 그 한마디 명령은 억누를 수 없는 폭발의 방아쇠와 같았다. 마치 잘 훈련된 특수부대처럼 단정한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경호원 6명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두르지 않고 위압적인 박자에 맞춰 단호한 걸음으로 걸었다.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무거운 부츠 소리가 쿵쿵 울렸다. 그들의 얼굴은 오직 한 가지 목표, 즉 주인의 명령을 의심 없이 수행하도록 프로그래밍된 로봇처럼 차갑고 무표정했다. 할머니는 여전히 제자리에 꼿꼿이 서서 손녀를 아프게 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오는 큰 창문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아직 아스팔트 위에 힘없이 쓰러져 있던 나는 부드럽지만 강한 손길이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할머니의 개인 기사의 손이었다. 그는 마치 내가 매우 귀중한 깨지기 쉬운 물건인 아주 조심스럽게 나를 부축했다. 우리는 천천히 현관문 쪽으로 움직였다. 비는 여전히 세차게 내렸다. 하지만 기사가 든 큰 우산이 나와 할머니를 모든 빗방울로부터 보호해 주었다. 우리 맨 앞줄에 있던 2명의 경호원은 이미 정문에 도착해 있었다. 노크를 하거나 허락을 구하지 않고 그들 중 한 명이 화려하게 조각된 원목문을 한 번에 강한 발길질로 찼다. 쾅 하는 귀가 먹먹할 정도의 큰 소리가 하늘의 천둥 소리마저 압도했다. 민준이 굳게 잠갔던 문이 이제 활짝 열렸다. 경첩이 그 강한 발길질에 약간 손상된 것처럼 보였다. 차가운 밤바람이 따뜻한 파티장 안으로 몰아치며 비냄새와 짙은 분노의 기운을 함께 실어 날랐다. 방 안에서는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파티 분위기가 순식간에 완전히 멈췄다. 경쾌하게 흐르던 음악은 갑자기 불협화음처럼 들리다가 당황한 누군가에 의해 꺼졌다. 모든 시선이 활짝 열린 현관문으로 쏠렸다. 대부분이 사업 동료와 시어머니의 지인들인 초대 손님들은 음료수 잔을 입에 댄 채로 얼어붙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검은 옷을 입은 거구의 남자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혼란과 두려움에 휩싸였다. 방금 유나의 입에 2번째 케이크 조각을 넣어주려던 민주는 작은 포크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 섬뜩한 정적 속에서 포크가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유나는 즉시 민준의 등 뒤로 숨었다. 화려하게 화장한 그녀의 예쁜 얼굴이 이제는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케이크 테이블 옆에 서 있던 시어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다. 그녀는 놀라움에 입을 떡 벌렸다. 민준이 가장 먼저 충격에서 깨어났다. 분노로 얼굴이 붉어진 그는 앞으로 나아가 그 경호원들에게 맞섰다. 그는 그들이 누구이며 무슨 권리로 자기 집에 쳐들어오느냐고 큰 소리로 외쳤다. 민주는 이것이 범죄 행위라며 경찰을 부르겠다고 위협했다. 그는 이 사람들이 아마 고용된 깡패나 대담한 강도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경호원들은 민준의 외침을 전혀 무시했다. 그들은 민준의 눈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들은 계속 안으로 밀고 들어와 미리 정해진 대형에 따라 방의 여러 구석으로 흩어져 손님들과 입구 사이를 가르는 인간 바리케이드를 만들었다. 민준이 경호원 중 한 명을 밀어보려 했지만 마치 콘크리트 벽에 부딪힌 것처럼 그의 몸이 뒤로 튕겨나갔다. 그 경호원은 민준의 손을 가볍지만 힘있게 쳐냈고 민준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나 뷔페 테이블에 거의 부딪힐 뻔했다. 그때 할머니가 안으로 들어서셨다. 대리석 바닥에 그녀의 금지팡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똑똑똑 소리가 조용한 방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걸음은 느렸지만 위엄이 넘쳤고 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외심에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권위의 아우라를 뿜어냈다. 할머니 뒤에서 나는 기사의 부축을 받으며 절뚝거리며 걸었다. 내 모습은 그 화려한 파티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옷은 흠뻑 젖었고
머리는 헝클어졌으며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내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 값비싼 대리석 바닥을 적셨고 우리가 지나온 길을 따라 젖은 흔적을 남겼다. 누가 왔는지 본 민준의 표정은 분노에서 혼란으로 그리고 경멸로 바뀌었다. 그는 그 노부인을 알아보았다. 시어머니도 즉시 반응했다. 그녀는 허리에 손을 얹고 냉소적으로 웃었다. 방금 전의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억지 웃음이었다. 시어머니는 누가 소란을 피우나 했더니 겨우 지하의 시골 할머니였냐며 소리쳤다. 시어머니는 할머니를 분수도 모르는 늙은 거지라고 모욕했다. 그녀는 조롱하는 투로 물었다. 할머니, 기부금이나 파티 음식 찌꺼기라도 얻어가려고 시골에서 멀리 오셨어요? 유나는 예비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작게 웃으며 다시 우쭐해졌다. 그들은 정말로 상황의 진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코앞에 닥친 위험에 눈이 멀어 있었다. 할머니는 반짝이는 큰 크리스탈 샹들리에 아래 방 한가운데에 멈춰 섰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모욕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눈은 민준, 유나, 그리고 시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보며 불타올랐다. 그 시선은 너무나 날카롭고 차가워서 누구든 그 시선을 받는 사람의 피를 얼어붙게 할 것 같았다. 할머니는 금지팡이를 살짝 들어 올렸다가 바닥에 한 번 세게 내리쳤다. 그 소리에 시어머니와 유나의 웃음소리가 즉시 멈췄다. 할머니는 민준을 똑바로 쳐다보며 조용하지만 뼈를 에는 목소리로 말했다. 자신은 구걸하러 온 것이 아니라 배신자가 결코 누려서는 안 될 것을 되찾으러 왔다고. 민준은 할머니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눈살을 찌푸렸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집에서 자신이 권력을 쥐고 있다고 느꼈다. 그는 거만하게 우리 모두를 쫓아냈다. 그는 문을 가리키며 자신이 단지 경비원을 부르기 전에 이 미친 할머니를 데리고 나가라고 소리쳤다. 민준은 우리 옷에서 떨어진 빗물 때문에 자기 집 바닥이 더러워지는 것이 역겹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할머니의 경호원 중 한 명이 민준에게 다가가 교훈을 주려 했지만 할머니가 왼손을 들어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다. 할머니는 이 일을 자신의 방식으로 해결하고 싶어 하셨다. 할머니는 아직 떨고 있는 나를 돌아보셨다. 그녀는 잠시 지팡이에서 손을 떼고 젖은 내 머리카락을 정돈해 주셨다. 그 손길은 너무나 부드러워 방금 민준에게 보냈던 살기 어린 시선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할머니는 나에게 진정하고 오늘 밤 신이 어떻게 그들의 악행을 갚아주는지 지켜보라고 나지막이 말씀하셨다. 그 후 할머니는 다시 민준을 쳐다보며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보냈다. 그것은 부숴버려 명령의 첫 단계를 시작하라는 신호였다. 경고도 없이 경호원들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파티의 화려함을 상징하는 것들을 공격했다. 경호원 한 명이 높게 쌓인 생일 케이크 테이블로 다가갔다. 그는 한 번의 강한 손짓으로 거대한 케이크를 바닥으로 밀어버렸다. 쾅! 아름다운 케이크는 산산조각이 났다. 크림과 케이크 조각이 하얀 대리석 바닥을 더럽히며 흩어졌다. 민준과 유나는 자신들의 비싼 케이크가 순식간에 망가지는 것을 보고 비명을 질렀다. 그들이 항의할 틈도 없이 다른 경호원이 뷔페 테이블의 식탁볼을 거칠게 잡아당겼다. 접시, 유리잔, 과일 펀치가 담긴 크리스탈 그릇, 그리고 맛있는 음식이 담긴 온열 접시들. 모든 것이 끔찍한 소음과 함께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유리 조각과 음식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여성 손님들은 두려움에 비명을 지르며 유리 조각이나 음식물에 맞을까봐 피난처를 찾아 뒤로 물러났다. 혼란이 시작되었다. 비싼 수입 풍선과 꽃 장식은 강제로 잡아당겨져 무너졌다. 입구 근처에 전시되어 있던 민준과 유나의 큰 액자 사진은 발로 차여 유리가 산산조각 났다. 순식간에 화려하고 우아했던 파티장은 난파선처럼 변했다.
민주는 의자를 부수고 있는 경호원을 막으려 했지만 벽처럼 굳건히 서 있는 다른 두 경호원에게 즉시 저지당했다. 민주는 분노에 차 소리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폭발하는 감정을 억누르느라 붉어졌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비싼 가구가 파손되는 것을 보고 히스테리하게 울었다. 그녀는 할머니를 교양 없는 시골뜨기라며 거친 말로 욕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 혼란 속에서 전쟁터의 장군처럼 흔들림 없이 침착하게 서 있었다. 그녀는 그 파티가 파괴되는 매 순간을 즐겼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나는 생각했다. 할머니가 코트 주머니에서 얇은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빠르게 입력하는 것을 보았다. 몇 초 후 방의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깜빡거리다가 완전히 꺼졌다. 방은 비상등과 창밖의 번갯불만으로 희미하게 밝혀진 어둠 속에 남겨졌다. 손님들의 비명이 더 커졌다. 파티 분위기는 완전히 박살났다. 할머니의 명령대로 민준이 자랑하던 생일 파티는 이제 그가 결코 잊지 못할 악몽으로 변했다. 방 전체에 공황이 닥쳤다. 비상등의 희미한 불빛 속에서 초대 손님들은 더 이상 예의나 사회적 지위를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지옥처럼 느껴지는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을 뿐이었다. 손님들은 하나둘씩 바닥에 흩어진 깨진 접시와 음식물 찌꺼기를 지나 출구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아무도 민준에게 작별 인사를 하지 않았다. 아무도 더 이상 생일 축하 인사를 건네지 않았다. 들리는 것은 서두르는 발소리와 두려움에 찬 속삭임 뿐이었다. 그들은 할머니와 경호원들을 공포에 질린 눈으로 쳐다보며 감히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10분도 채 안 되어 붐비던 파티장은 텅 비어버렸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 즉 나, 할머니, 경호원들, 그리고 파티의 폐허 속에서 떨며 서 있는 민준, 유나 시어머니뿐이었다. 민준은 텅 빈 방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그가 사업 동료들 앞에서 자신의 위신을 세우기 위해 몇 달 동안 준비한 파티가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었다. 그의 평판은 무너졌다. 그는 깊은 증오가 담긴 눈으로 할머니를 돌아보았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목에 핏줄이 튀어나왔다. 민주는 신발 밑창에 깔리는 유리 조각을 무시하고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그는 떨리는 검지로 할머니의 얼굴을 가리켰다. 민주는 재산 파손과 주거 침입으로 할머니를 고소하겠다고 소리쳤다. 그는 할머니를 감옥에 집어넣어 죽을 때까지 썩게 만들겠다고 맹세했다. 그 위협을 듣고 할머니는 그저 엷은 미소를 지었다. 매우 경멸적인 미소였다. 할머니는 거실의 주소파로 천천히 걸어갔다. 민준이 나에게 명령을 내리며 앉기 좋아하던 이탈리아 수입 가죽 소파였다. 할머니는 그곳에 우아하게 앉아 다리를 꼬고 금 지팡이를 옆에 두셨다. 그녀의 몸짓은 이제 이 방의 지배자가 자신임을 보여주었다. 한편 할머니 일행에 포함되어 있던 의료진이 장비 가방을 들고 들어왔다. 그는 즉시 나에게 다가와 아직 온전한 의자에 앉히고 따뜻하고 두꺼운 담요로 나를 감싸고 능숙하게 내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가져온 보온병에서 따뜻한 차를 받았다. 이 특별한 대우는 내가 다시 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했다. 이전에 남편에게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던 후였다. 할머니는 아직도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 있는 민준을 쳐다보았다. 할머니는 개인 비서가 들고 온 가죽 가방에 손을 넣어 뒤적였다. 그녀는 짙은 파란색의 두꺼운 서류철을 꺼냈다. 할머니는 그 서류철을 민준 앞 테이블에 던졌다. 서류철이 부딪히는 소리가 이제는 조용한 방 안에서 크게 울렸다. 할머니는 민준에게 고소하고 감옥에 보내는 헛소리를 하기 전에 그 서류철의 내용을 읽어보라고 명령했다. 민준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서류철을 쳐다보다가 뒤에서 두려움에 떨며 서 있는 시어머니와 유나를 힐끗 보았다. 떨리는 손으로 민준은 서류철을 집어들고 열었다. 민준은 안의 서류들을 한 장 한 장 읽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의 얼굴이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점차 그가 들고 있는 종이처럼 창백하게 변했다. 그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다. 식은땀이 그의 관자놀이에서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그의 손은 너무 심하게 떨려서 종이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다. 궁금해진 유나가 서류 내용을 엿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반응도 똑같았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았고 눈은 충격으로 커졌다. 참을성 없는 시어머니는 즉시 민준의 손에서 서류를 낚아채 직접 읽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무릎에 힘이 풀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마치 몸에서 뼈가 방금 뽑힌 것처럼. 그 서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호화로운 집의 원본 등기, 부등본과 민준의 회사가 진 수십억 원에 달하는 채무 확인서였다. 거기에는 이 집의 합법적인 소유자가 민준이 아니라 강성그룹이라는 지주회사임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강성그룹의 유일한 소유주가 바로 그들이 방금 시골 거지라고 모욕했던 노부인 할머니라는 사실이었다. 알고 보니 민주는 그동안 건물 사용권만을 가지고 있었고 그마저도 회사의 담보로 잡혀 있었다. 그리고 할머니의 팀이 완벽하게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채무 불이행과 치명적인 사업 계약 위반으로 인해 이 집을 포함한 민준의 모든 자산은 이 순간부로 공식적으로 회사에 의해 압류되었다. 할머니는 조용한 방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의 신뢰하는 대리인들을 통해 민준이 일하는 회사에 자금을 투입한 비밀 투자자였다고 설명했다. 할머니는 오직 그녀의 손녀를 위해 내 남편이 성공해서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했다. 할머니는 민준이 열등감을 느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조용히 제공했다. 하지만 그녀가 받은 보답은 무엇이었는가? 민준은 오히려 그 성공을 이용해 바람을 피우고 그녀의 손녀를 모욕하고 심지어 폭우가 쏟아질 때 미친 개처럼 쫓아내기까지 했다. 할머니는 자신이 눈 깜짝할 사이에 불을 줄 수도 있고 눈 깜짝할 사이에 심지어 더 빨리 그것을 되찾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다. 민주는 서류철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할머니를 쳐다보았다. 그는 고개를 여러 번 저으며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이건 분명 가짜라고 중얼거렸다. 항상 쌀과 채소를 가지고 오던 시골 할머니가 어떻게 부동산 시장을 장악한 거대 기업의 소유주일 수 있단 말인가. 민주는 악몽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그의 오만함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는 자신이 잠자는 용을 깨웠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재정적 생명을 쥔 사람에게 도전함으로써 스스로 무덤을 팠다.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시어머니는 이제 할머니의 발치로 기어갔다. 그녀의 얼굴은 두려움의 눈물로 젖어 있었다. 그녀는 할머니의 다리를 잡으려 했지만 경호원에게 거칠게 제지당했다. 시어머니는 쉰 목소리로 용서를 빌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오해였다고 말했다. 그녀는 할머니가 그렇게 부유한 분인 줄 몰랐다고 했다. 그녀는 할머니를 마음씨 좋고 관대한 사돈이라고 칭찬하며 방금 뱉은 침을 다시 핥으려 했다. 정말 비참하고 역겨운 광경이었다. 방금 전까지 그렇게 오만하게 나와 할머니를 모욕하던 여자가 할머니가 돈이 있다는 것을 알자 노예처럼 구걸하고 있었다. 유나는 상황이 180도 바뀌었다는 것을 깨닫고 뒷문 쪽으로 슬금슬금 물러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파산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할머니의 매서운 눈은 그녀의 움직임을 포착했다. 할머니는 유나에게 그 자리에 멈추라고 소리쳤다. 할머니는 자신이 말을 끝내기 전에는 아무도 이 방을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유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의 얼굴은 두려움으로 창백해졌다. 할머니는 민준, 시어머니, 그리고 유나, 세 사람을 경멸의 눈빛으로 쳐다보셨다. 그녀는 그들의 거짓 사과는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손녀를 위한 정의뿐이었다.
할머니는 소파에서 일어나 금 지팡이를 다시 집어들었다. 그녀는 아직도 말없이 멍하니 서 있는 민준에게 다가갔다. 할머니는 이 순간부터 이 집은 압류된다고 말씀하셨다. 안의 모든 호화로운 물건들, 차고의 차들, 그리고 그들이 누리던 모든 시설은 이제 강성그룹의 소유였다. 할머니는 매우 짧은 최후 통첩을 내렸다. 그들 세 사람은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야 했다. 몸에 걸친 옷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 채 보석도 안 되고 회사 돈으로 횡령한 현금도 안 되고 차도 안 되었다. 민주는 이것이 불공평하다고 항의하려 했다. 이건 그의 집이고 그가 지었다고. 하지만 할머니는 그의 말을 단호하게 끊었다. 할머니는 민준이 할머니 돈으로 지었으니 그것은 할머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할머니는 손목의 금시계를 쳐다보셨다. 그녀는 정확히 10분을 주었다. 만약 10분 안에 그들이 집 대문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할머니는 경호원들에게 도와주라고 명령할 것이었다. 민준이 방금 나를 쫓아냈던 방식처럼 매우 무례한 방식으로. 그 위협은 매우 현실적이고 무섭게 들렸다. 민준은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간청이 담겨 있었다. 그는 항상 인내심 있고 용서심 많았던 아내인 내가 자신을 변호해 주기를 바랐다. 그는 내 이름을 나지막이 불렀다. 지아야, 제발 도와줘. 우린 부부잖아. 그의 목소리는 애처롭게 들렸지만 나는 그저 멍한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가 비 오는 날 내 앞에서 문을 닫았을 때부터 그에 대한 내 마음은 이미 죽었다. 나는 고개를 돌려 할머니가 해야 할 일을 끝내도록 내버려 두었다. 마음 없는 남자를 위한 자비는 더 이상 없었다. 할머니가 준 10분이라는 시간은 소나기에서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빠르게 흘러갔다. 아수라장이 된 거실 안의 분위기는 이제 비참한 공황의 무대로 변했다. 방금 자존심을 잃은 민주는 이제 미친 사람처럼 주침실로 달려갔다. 그는 시계 컬렉션, 금고 안의 현금, 또는 아직 남아있을지 모를 아버지의 유산인 땅 문서 등 구할 수 있는 귀중품을 챙기려 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침실 문 앞에서 멈췄다. 건장한 경호원 2명이 이미 길을 막고 서서 가슴에 팔짱을 낀 채 위협적인 눈빛으로 서 있었고 민주는 기가 죽었다. 민주는 잠시만 들어가 지갑과 휴대폰이라도 가져가게 해달라고 애원하며 협상을 시도했다. 신분증과 통신수단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경호원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무겁고 단조로운 목소리로 경호원 중 한 명은 할머니의 지시가 매우 명확하며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 집안의 모든 물건, 즉 회사 돈으로 산 지갑과 휴대폰을 포함한 모든 것은 이제 압류자산이었다. 민주는 좌절감에 소리치며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었다. 그는 방향을 바꿔 자신의 고급차 열쇠가 놓여있는 테이블로 향했다. 그는 적어도 그 차를 타고 여기서 떠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또다시 다른 경호원의 단단한 손이 민준이 만지기도 전에 차 열쇠를 낚아챘다. 경호원은 열쇠를 자신의 정장 주머니에 넣으며 그 차는 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니 민준에게는 가져갈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민준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 그는 할머니가 장난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할머니는 정말로 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그가 맨 처음 지아와 결혼하기 전의 상태, 즉 제로 상태로 되돌리려 했다. 한편 시어머니는 훨씬 더 부끄러운 시도를 했다. 항상 우아한 이미지를 유지하던 그 중년 여성은 이제 내 발치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울었다. 그녀는 눈물과 엉망이 된 화장으로 얼룩진 얼굴로 자비를 구하며 내 손을 잡으려 했다.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가족이라는 단어를 언급했다. 그녀는 나에게 과거에 좋았던 시절을 상기시켰다. 실제로는 시어머니가 항상 며느리를 얕보았기 때문에 그런 좋았던 시절은 없었지만 시어머니는 내가 그녀의 사랑하는 며느리이며 가장 인내심 있고 착한 며느리라고 말했다. 그녀는 나에게 할머니를 설득해
이 추방을 취소해달라고 애원했다. 그녀는 자신이 늙고 병들었다고 변명했다. 지붕도 없이 길거리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나는 무표정한 눈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한때 부드러웠던 내 마음은 이제 얼어붙었다. 나는 방금 전 시어머니의 입이 얼마나 잔인하게 나를 모욕했는지 기억했다. 이 늙은 여자가 유나가 더 부자처럼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민준과 유나의 불륜을 얼마나 열렬히 지지했는지. 나는 시어머니의 손이 닿지 않도록 천천히 손을 빼며 조용하지만 심장을 찌르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이 가족이 나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똑똑히 기억한다고 말했다. 나는 시어머니에게 10분 전에 폭풍우 속에서 경비원을 시켜 나를 끌어내라고 한 사람이 바로 시어머니였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나는 가족이라면 낯선 사람을 변호하기 위해 자기 자식을 추위에 떨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 말은 시어머니의 양심을 때렸다. 그 노부인은 며느리가 말한 현실을 반박할 수 없어 침묵했다. 한편 유나는 더 교활하게 행동하려 했다. 그녀는 몰래 옆문으로 빠져나가 아무도 모르게 도망치려 했다. 오른손으로는 파티 중에 화장대에서 슬쩍 챙긴 몇몇 보석을 숨긴 핸드백을 꽉 쥐고 있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매서운 눈은 단 하나의 움직임도 놓치지 않았다. 할머니는 턱짓으로 경호 실장에게 신호를 보냈다. 경호 실장은 재빨리 유나를 쫓아가 문턱에서 그녀의 발걸음을 막았다. 경호원은 유나의 핸드백을 강제로 요구했다. 유나는 저항하며 그것은 자신의 개인 소지품이며 그들이 만질 권리가 없다고 소리쳤다. 짧은 실랑이 끝에 핸드백은 손이 바뀌었다. 경호원이 유나의 가방을 뒤집자 유나가 몰래 훔친 시어머니의 반지, 목걸이, 금팔찌가 쏟아져 나왔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보석이 유나의 가방에 있는 것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녀는 자신이 칭송하던 여자가 사실은 도둑이었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다. 10분이 지났다. 할머니는 지팡이를 바닥에 다시 한번 내리쳤다. 관용이 끝났다는 신호였다. 경호원들은 과도한 물리적 폭력 없이 그러나 절대적인 단호함으로 민준, 시어머니 유나를 정문 쪽으로 몰았다. 민준은 문틀을 잡고 버티며 내 이름을 다시 한번 외쳤다. 하지만 그를 미는 두 경호원의 힘이 훨씬 강했다. 그는 문턱을 넘어 밖으로 밀려났다. 여전히 히스테리하게 울고 있는 시어머니와 거칠게 욕을 하는 유나가 뒤따랐다. 그들 세 사람은 젖은 앞 테라스로 내던져졌다. 비는 여전히 세차게 내렸다. 마치 우주가 그들의 흔적을 그 집에서 씻어내는데 동의한 것처럼. 큰 원목문은 그들의 얼굴 앞에서 다시 세게 닫혔다. 쾅! 그 소리는 방금 민준이 나를 위해 문을 닫았을 때와 똑같은 소리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위치가 바뀌었다. 민준, 시어머니, 유나는 이제 밖에 있었다. 반면 나는 사실상 내 소유인 집의 따뜻함 속에 있었다. 문 뒤에서 열쇠가 2번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고 그들에게는 돌아올 길이 없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민준은 주먹으로 문을 두드리며 좌절감에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천둥 소리에 헛되이 삼켜졌다. 집안에서 나는 여전히 소파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다. 남편을 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그동안 내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마침내 벗겨진 안도의 눈물이었다. 할머니는 내 어깨를 감싸 안으며 힘을 주셨다. 할머니는 오늘 밤부터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이며 더 이상 아무도 나를 해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동안 민준과 시어머니가 두려워 침묵했던 집안의 하인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할머니를 존경의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할머니는 이 집을 즉시 파티의 잔해와 민준이 남긴 물건들로부터 청소하라고 지시했다. 할머니는 민준, 시어머니 유나의 모든 옷과 개인 소지품을 모아 태우거나 기부하라고 명령했다. 그녀는 이 집의
그들의 흔적이 단 하나도 남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 지시를 조용히 들었다. 이것이 과거의 도구로부터 내 삶을 정화하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창문 쪽을 바라보며 밖에서 자신의 운명과 싸우고 있는 세 사람의 그림자를 보았다. 내 마음에는 더 이상 동정심이 없었다.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느낌만 있을 뿐이었다. 포구가 민준, 유나, 시어머니의 몸을 무자비하게 적셨다. 순식간에 그들의 비싼 파티복은 흠뻑 젖어 피부에 불편하게 달라붙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가 즉시 그들을 덮쳤다. 정확히 1시간 전 내가 느꼈던 추위와 같았다. 그들은 이제 굳게 닫힌 높고 견고한 대문 앞에서 떨며 서 있었다. 평소 마당을 밝히던 정원등은 이제 꺼져 있어 그들은 오직 가끔 번개가 칠 때만 희미하게 보이는 섬뜩한 밤의 어둠 속에 있었다. 고급 주택가 앞 도로는 한산했다. 손님들의 차는 젖은 아스팔트에 타이어 자국만 남긴 채 오래전에 떠났다. 민준의 친구 중 누구도 기다리거나 도움을 제안하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민준의 몰락 징후를 보자마자 도망쳤다. 그들의 우정이 단지 돈과 지위에 기반했다는 것을 증명했다. 민준은 젖은 얼굴을 거칠게 닦았다. 그는 방금 자신에게 닫힌 웅장한 집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단 하룻밤 만에 180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아직도 믿을 수 없었다. 어제 오후만 해도 그는 성공한 젊은 이사였고 고급 주택의 소유자였으며 아름다운 여성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지금 그는 주머니에 단 한 푼도 없는 노숙자나 다름없었다. 그는 주머니를 더듬으며 혹시라도 남은 지갑이 있을까 하는 기적을 바랐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지갑, 휴대폰, 차 열쇠, 모든 것이 압수되었다. 그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다. 후회가 그의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아를 아프게 한 것에 대한 후회가 아니었다. 할머니의 배경을 미리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였다. 시어머니는 민준 옆에서 심하게 떨었다. 이가 딱딱 부딪혔다. 그녀는 얇은 정장만 걸친 몸을 껴안았다. 그녀의 비싼 옷은 이제 흙탕물에 더러워져 있었다. 시어머니는 이 모든 일에 대해 민준을 탓하며 칭얼거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들의 팔을 힘없이 때렸다. 왜 민준이 지아의 할머니가 회사 소유주인 줄도 모를 만큼 어리석었냐고 물었다. 시어머니는 민준이 자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이렇게 압류당하게 만들었다고 탓했다. 그녀는 늙은 나이에 비를 맞아야 하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다. 원래라면 푹신한 침대에서 편안하게 잠들고 있어야 할 시간이었다. 시어머니의 끝없는 불평은 민준의 머리를 더욱 아프게 했다. 머리끝까지 차오른 민준의 감정이 마침내 폭발했다. 그는 어머니에게 조용히 하라고 소리쳤다. 민준의 고함 소리에 시어머니는 놀라 입을 다물었다. 금지옥엽 아들이 감히 자신에게 소리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들과 조금 떨어져서 있던 유나는 경멸의 눈으로 민준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화장이 번져 예쁜 얼굴이 우는 광대처럼 끔찍해 보였다. 그녀의 긴 파티 드레스는 질퍽한 아스팔트에 끌려 그녀를 매우 우스꽝스럽게 만들었다. 유나는 울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은 엄청난 분노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완전히 속았다고 느꼈다. 그동안 그녀는 민준이 자신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부자라고 생각해서 접근했다. 그녀는 재산을 위해 기꺼이 남의 가정을 파괴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민준은 아내의 할머니 자비로 사는 가난한 사람이었다. 유나는 미래가 없는 남자에게 시간을 낭비했다고 느꼈다. 그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다. 유나는 민준을 거친 말로 욕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준을 사기꾼, 쓸모없는 남자, 패배자라고 불렀다. 유나는 빗속에서 소리치며 민준을 알게 된 것을 후회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을 이 문제에 끌어들여 많은 사람 앞에서 망신을 준 민준을 탓했다. 모욕을 참지 못한 민준도 유나를 공격했다.
그는 유나가 자신의 어머니 보석을 훔친 것도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는 유나가 마음 없는 속물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들의 싸움은 점점 더 격해졌고 서로를 비난하며 각자의 치부를 드러냈다. 한편 시어머니는 길가에서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며 울기만 할 뿐이었다. 갑자기 택시 한 대가 주택 단지 앞길을 천천히 지나갔다. 아마 옆 동네에서 승객을 내려주고 가는 길이었을 것이다. 유나의 눈은 희망을 보고 즉시 빛났다. 민준과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유나는 길 한가운데로 달려가 그 택시를 세우기 위해 미친 듯이 손을 흔들었다. 택시는 보도 근처에 멈췄다. 유나는 서둘러 뒷문을 열었다. 그것을 본 민준도 따라 타려 했다. 그는 그들이 함께 호텔이나 친구 집으로 잠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민준은 유나가 태워줄 것이라 기대하며 택시 문을 잡았다. 하지만 유나는 민준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그녀는 차갑고 경멸적인 눈으로 민준을 쳐다보았다. 유나는 노숙자와 한 차에 타는 것이 싫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들의 관계는 여기서 끝이라고 말했다. 유나는 가난한 남자와 그의 까다로운 어머니를 돌보며 힘들게 살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알고 보니 유나는 경호원이 미처 확인하지 못한 드레스에 숨겨진 주머니에 예비 신용카드와 약간의 현금을 숨기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구하기에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었다. 조금의 죄책감도 없이 유나는 택시에 올라타 민준의 코앞에서 문을 세게 닫았다. 민준은 유나를 태우고 빗속을 뚫고 그들의 삶에서 멀어지는 택시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택시는 점점 더 작아지다가 마침내 길모퉁이에서 사라졌다. 민준은 쓸모없는 쓰레기처럼 버려졌다. 그는 방금 매우 고통스러운 즉각적인 업보를 맛보았다. 그는 자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여자를 위해 진실한 아내를 버렸다. 하지만 그 여자는 그가 가난해진 첫 순간에 그를 버렸다. 민주는 젖은 보도에 아직 앉아있는 어머니를 돌아보았다. 이제 돈도 집도 차도 없이 둘만 남았다. 그리고 목적지도 없이 추위는 더욱 뼈를 파고들었다. 시어머니가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기침 소리는 심하게 들렸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민주는 여기서 계속 머물다가는 어머니가 추위로 돌아가실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피할 곳을 찾아야 했다. 적어도 가게 처 하나 비어있는 경비 초소라도.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민주는 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다. 그들은 한때 자랑스러워했던 고급 주택에서 멀어지며 한적한 보도를 따라 절뚝거리며 걸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매우 무겁게 느껴졌다. 그들이 쫓겨날 때 지하에 평온했던 얼굴이 민준의 마음속을 계속 맴돌았다. 그는 자갈을 쥐기 위해 다이아몬드를 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제 그 자갈마저 사라져 텅 빈 손과 벌어진 상처만 남았다. 그날 밤은 민준의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 되었다. 그가 진정한 상실의 의미를 배운 밤이었다. 아침 햇살의 뜨거움이 민준의 피부를 찔러 그는 무겁게 눈을 떴다. 그는 편안한 침실의 부드러운 실크 시트 위가 아니라 어느 공원의 딱딱한 콘크리트 벤치 위에서 깨어났다. 몸이 쑤시고 아팠다. 부자연스러운 잠자리 때문에 모든 관절이 비명을 질렀다. 민주는 어젯밤의 모든 일이 과로로 인한 악몽이기를 바라며 눈을 깜빡였다. 하지만 축축하고 더러운 옷에서 나는 퀴퀴한 냄새가 그를 쓰라린 현실로 즉시 일깨워 주었다. 그는 옆을 돌아 어머니를 보았다. 시어머니는 텅 빈 핸드백을 베개 삼아 추위에 웅크린 채 아직 잠들어 있었다. 어머니의 얼굴은 늙고 지쳐 보였다. 화장이 번져 눈 주위에 검은 얼룩이 남아 있었다. 그 광경은 민준의 마음을 때렸다. 그들은 정말 하룻밤 사이에 노숙자가 되었다. 민준은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깨웠다. 시어머니는 놀라 잠에서 깨어났고 자신들의 처지를 깨닫자 다시 울기 시작했다.
민주는 어머니를 진정시키려 애쓰며 오늘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분명 할머니의 오해나 불법적인 협박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민주는 여전히 자신이 회사의 이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적어도 사무실에 가서 마지막 월급이나 보너스를 현금으로 바꾸고 그들이 머물 임시 호텔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남은 힘과 자존심을 긁어모아 민주는 어머니를 데리고 자신이 일하던 사무실 건물로 걸어갔다. 거리는 꽤 멀었고 그들은 텅 빈 배를 움켜쥐고 뜨거운 태양 아래서 걸어야 했다. 길거리의 사람들은 이상한 눈으로 그들을 쳐다보았다. 헝클어지고 더러운 파티복을 입고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는 그들의 모습은 매우 대조적이었다. 웅장한 사무실 건물 로비에 도착했을 때 민주는 턱을 치켜들고 지도자로서의 위엄을 되찾으려 했으며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2명의 경비원에게 즉시 저지당했다. 이 경비원들은 평소 매일 아침 그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문을 열어주며 친절하게 인사하던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들의 시선은 차갑고 단호했다. 경비원 중 한 명이 팔을 뻗어 민준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다. 민주는 화를 내며 그들에게 소리쳤다. 그들이 자신들의 상사를 알아보지 못하느냐고 물었다. 민주는 들여보내주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위협했다. 그 경비원은 조금도 두려움 없는 단조로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는 민준의 해고 명령서가 오늘 아침 일찍 본사 이사회에서 직접 내려왔다고 알려주었다. 해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민준의 이름은 이미 회사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었다. 민준의 사진은 심지어 경비 초소에 출입 금지라는 큰 글씨와 함께 붙어 있었다. 민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렸다. 그는 그 서류를 보여달라고 우겼다. 경비원은 안내 데스크에 붙어 있는 내부 메모 사본을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민준이 중대한 윤리 강령 위반과 회사에 손해를 끼친 직권 남용으로 불명예 해고되었다고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그 서류 아래에는 최고감사위원의 서명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는 할머니의 법률 대리인이었다. 민준의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다. 그는 가장 치욕적인 방식으로 해고되었다. 사무실, 서류, 방 안의 개인 금고에 대한 그의 접근은 모두 차단되었다. 민주는 안에 개인 물품이 있다고 애원했지만 경비원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민준의 방에 있는 모든 물건은 현재 자산 남용의 증거로 법무팀에 의해 감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는 그 건물 로비에서 강제로 쫓겨나 뜨거운 보도까지 밀려났다. 예전에 그의 부하였던 다른 직원들은 이제 경멸의 눈초리로 민준을 쳐다보았다. 사방에서 속삭임이 들렸다. 민준이 집에서 쫓겨나고 해고되었다는 소식은 이미 사무실 메신저 그룹에서 바이러스처럼 빠르게 퍼져 있었다. 민주는 발가벗겨진 기분이었다. 그의 모든 치부가 드러났다. 민주는 가장 가까운 은행으로 가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아직 건드려지지 않았기를 바라는 개인 예금 계좌가 있다는 것을 기억했다. 그는 시어머니를 버스 정류장에 앉혀두고 은행으로 달려갔다. 숨을 헐떡이며 그는 고객 서비스 직원에게 가서 카드와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말하고 현금 인출을 요청했다. 은행 직원은 생체 데이터 확인을 위해 잠시 기다려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그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한 후 그의 얼굴이 심각하게 변했다. 그 직원은 민준에게 그의 이름으로 된 모든 계좌가 채권자의 요청으로 당국에 의해 동결되었다고 알려주었다. 이 경우 채권자는 할머니의 회사였다. 자금 횡령에 대한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단 1원도 인출할 수 없었다. 민주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은행을 나섰다. 다리가 땅에 닿지 않는 것 같았다. 그의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다. 그는 어머니가 기다리는 버스 정류장으로 돌아갔다. 시어머니는 희망에 찬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민준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살 돈을 가져왔는지 물었다. 민준은 그저 힘없이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다. 시어머니의 울음이 다시 터져 나왔다. 이번에는 견딜 수 없는 굶주림 때문에 더 크게 울었다. 민준은 정장 안쪽에 숨겨진 작은 주머니를 더듬었다. 그는 비상용으로 몇 장의 10만 원짜리 지폐를 넣어둔 것을 기억했다. 이것이 오늘 점심을 살 유일한 희망이었다. 하지만 그의 손가락이 주머니 안쪽을 더듬었을 때 그는 텅 빈 천 외에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돈이 사라졌다. 민준의 머리는 어젯밤의 사건을 빠르게 되짚었다. 혼란 중에 그를 꼭 껴안고 그의 정장을 더듬었던 유일한 사람은 유나였다. 유나가 겁에 질린 척하며 그의 등 뒤에 숨었을 때 그 여자의 손은 분명 가져갈 만한 것을 찾고 있었을 것이다. 민준은 유나의 이름을 욕하며 거칠게 저주를 퍼부었다. 그 여자는 정말 예쁜 얼굴을 한 악마였다. 그녀는 민준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마지막 남은 돈까지 훔쳐갔다. 민준과 시어머니는 정말로 바닥, 아니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돈도, 집도, 직업도 없이 굶주린 배를 안고 그날 오후 그의 비싼 정장을 벼룩시장에서 헐값에 팔아 약간의 현금을 마련한 후 민준은 마침내 피할 곳을 찾았다. 호텔도 아파트도 아닌 질퍽하고 하수구 냄새가 나는 지저분한 골목의 좁은 옥탑방이었다. 그 방은 너무 작아서 이미 꺼진 얇은 폼, 매트리스 하나만 겨우 들어갈 정도였다. 양철 지붕은 낮 동안 방을 오븐처럼 만들었다. 벽은 축축하고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시어머니는 들어가기를 거부했다. 그녀는 더러운 바닥과 벽을 기어다니는 바퀴벌레를 보고 역겨워했다. 하지만 민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정장을 판 돈은 일주일치 월세와 편의점, 도시락을 사기에 겨우 충분했다. 민준은 억지로 어머니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날 밤 그들은 침묵 속에서 함께 도시락을 먹었다. 이웃이 싸우는 시끄러운 소리와 굶주린 모기 소리를 배경으로 그들의 몰락은 완벽했다. 민준과 시어머니가 좁은 골목에서 고통과 씨름하는 동안 도시의 다른 한편에서는 지아의 삶이 극적으로 변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할머니의 본가, 즉 아름답고 넓은 정원으로 둘러싸인 웅장한 궁전에서 살고 있었다. 그곳의 분위기는 너무나 고요하고 평화로워서 그녀가 그동안 느껴왔던 번잡함과 정신적 압박과는 거리가 멀었다. 지아는 더 이상 감사할 줄 모르는 남편을 위해 새벽에 일어나거나 마음 아픈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었다. 여기서 그녀는 공주처럼 대접받았다. 하인들은 그녀가 요청하기도 전에 모든 필요를 준비하며 정중하게 그녀를 모셨다. 하지만 할머니는 지아가 단지 호화로움에 빠져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할머니는 유일한 손녀를 위한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할머니는 지아를 엄격하지만 사랑으로 교육하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눈물이 운명을 바꾸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오직 힘과 권력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짓밟히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지아는 강성그룹의 가족 사업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다. 자산관리, 투자 전략에서부터 사업 협상에서 상대방을 대하는 방법까지. 처음에는 지아가 망설이고 자신감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특별한 기술이 없는 평범한 주부라고 느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계속해서 그녀를 격려했다. 그녀의 몸에는 사업가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지아는 할머니가 가르쳐주는 모든 지식을 흡수하며 열심히 공부했다. 그녀는 자신이 그냥 버려질 수 있는 약한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정신적인 변화와 함께 신체적인 변화도 일어났다. 지아는 더 이상 낡고 헐렁한 옷을 입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우아하고 세련된 현대적인 비즈니스 스타일로 등장했다. 그녀의 근무복은 유명 디자이너가 특별히 디자인하여 강한 전문성의 아우라를 뿜어냈다. 그녀의 머리는
단정하게 정돈되었고 얼굴은 그녀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자연스러운 화장으로 꾸며져 있었다. 그 아름다움은 그동안 삶의 무게에 가려져 있었다. 지아가 새로운 대표이사로서 강성그룹 본사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직원들은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엄을 보고 경외심에 고개를 숙였다. 지아는 단호하게 회의를 이끌었고 주주들이 감탄하게 만드는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강인한 커리어 우먼으로 다시 태어났다. 지아가 강성그룹의 유일한 상속녀이자 새로운 리더로 임명되었다는 소식은 언론에 널리 퍼졌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이 비즈니스 잡지 표지와 텔레비전 화면을 장식했다. 민주는 우연히 그 소식을 보았다. 그때 그는 시장에서 짐꾼으로 하루 종일 닥치는 대로 일한 후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며 길가의 한 포장마차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민준의 눈은 포장마차 구석에 걸린 브라운관 텔레비전 화면에 고정되었다. 거기서 그는 기자와 인터뷰하는 지아를 보았다. 지아는 너무나 빛나고 자신감 있게 웃으며 매우 지적으로 말했다. 민주는 화면 속에 그 여자가 예전에 항상 고개를 숙이고 순종적이던 자신의 아내라는 것을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 민준의 심장이 심하게 떨렸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후회가 걷잡을 수 없이 폭발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보았다. 그는 돌멩이 때문에 다이아몬드를 버렸다. 민주는 아직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지아에게 아직 자신에 대한 사랑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고. 어쩌면 용서를 빌고 지아의 남편으로서 호화로운 삶을 다시 누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 교활하고 절박한 생각이 민준을 무모한 행동으로 이끌었다. 다음 날 남은 마지막 돈을 교통비로 써서 민준은 강성그룹의 마천루로 무작정 찾아갔다. 그의 모습은 매우 비참했다. 옷은 낡았고 얼굴은 지저분하고 면도도 하지 않았다. 몸은 야위었고 땀 냄새가 났다. 그는 비즈니스 구역을 오가는 정장 차림의 사람들 사이에서 거지처럼 보였다. 민주는 건물 로비로 들어가려 했다. 호화로운 대리석 안내 데스크에 다가갈 때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는 아름다운 여성 접수원에게 지아 대표님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절박한 목소리로 자신이 그녀의 남편이라고 주장했다. 접수원은 민준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노골적인 경멸의 눈빛으로 훑어보았다. 그녀는 인터콤 버튼을 눌러 보안팀을 부르며 대표님의 남편이라고 주장하는 정신 이상자가 있다고 말했다. 민준은 화를 내며 자신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소리쳤다. 작은 소란이 일어났다. 몇몇 사람들이 돌아보며 그를 비웃었다. 잠시 후 건장한 체격의 보안 요원 3명이 왔다. 그들은 별말 없이 즉시 민준의 팔을 잡고 로비 밖으로 끌어냈다. 민준은 지아의 이름을 최대한 크게 외치며 저항했다. 자신의 목소리가 위층까지 들리기를 바랐지만 그의 노력은 헛되었다. 그는 건물 밖으로 내던져져 뜨거운 보도에 넘어졌다. 무릎이 까져 피가 났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를 미친 노숙자가 난동을 부리는 줄 알고 경멸적인 시선으로 쳐다보았다. 민준이 고통을 참으며 일어나려 할 때 고급 세단 한 대가 로비 앞에 멈췄다. 차문이 열리고 지아가 개인 비서의 호의를 받으며 우아하게 내렸다. 지아는 민준이 그의 본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눈부셨다. 민준은 한 줄기 희망을 느꼈다. 그는 일어나 그 차 쪽으로 달려가며 지아를 불렀다. 지아야, 여보. 나야. 민준이 당신 남편. 그가 쉰 목소리로 외쳤다. 보안 요원들이 즉시 민준을 막아 그가 5m 이상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 지아는 잠시 멈췄다. 그녀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이 민준의 눈과 마주쳤다. 민준은 그곳에서 한 점의 그리움이나 동정심을 보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가 얻은 것은 중요하지 않은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무심하고 차가운 시선뿐이었다.
아무런 감정도 분노도 없이 오직 절대적인 무관심뿐이었다. 지아는 이내 고개를 돌려 다시 앞을 보고 더 이상 돌아보지 않고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자동 유리문이 닫히며 그들 두 사람의 세계를 영원히 갈라놓았다. 민주는 멍하니 서서 눈물을 흘렸다. 말없는 거절은 천마디 욕설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웠다. 그는 한때 자신을 사랑했던 지아가 자신의 행동에 의해 죽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옥탑방 안의 공기는 너무나 답답하고 숨이 막혔다. 마치 산소조차 이 비참한 곳에 들르기를 꺼리는 것 같았다. 칙칙하고 곰팡이가 핀 벽에서는 축축한 냄새가 났고 그것은 값싼 약 냄새와 마른 땀 냄새와 뒤섞여 있었다. 좁은 방구석에 시어머니는 탄력을 잃은 얇은 폼 매트리스 위에 힘없이 누워 있었다. 그녀의 거칠고 고통스러운 기침 소리가 뜨거운 오후의 정적을 깼다. 기침이 나올 때마다 시어머니의 마른 몸이 심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가슴을 찌르는 통증을 참으며 얼굴을 찡그렸다. 한때 짙은 화장과 명품 옷으로 항상 최고의 모습을 유지하던 그 여성은 이제 살아있는 해골이나 다름없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하얗게 새었고 피부는 칙칙했으며 눈은 물이 새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예전에 지하 앞에서 항상 과시하던 오만함의 흔적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남은 것은 후회와 끝없는 고통뿐이었다. 민주는 반쯤 열린 문가에 앉아 우울한 얼굴로 손바닥에 놓인 동전들을 세고 있었다. 한때 사무실에서 펜만 잡아 부드러웠던 그의 손은 이제 거칠고 굳은 살이 박였으며 시장에서 짐꾼으로 일하며 생긴 긁힌 상처로 가득했다. 그는 얼마 되지 않는 돈을 찢어지는 마음으로 쳐다보았다. 그 돈은 제대로 된 도시락 하나 사기에도 부족했고 날이 갈수록 비싸지는 어머니의 약값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민주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삶의 무게가 어깨를 너무나 강하게 짓눌러 숨쉬기조차 힘든 것 같았다. 그는 한때 저녁 식사 한 끼에 수백만 원을 쓸 수 있었던 전성기를 떠올렸다. 이제 1,000원짜리 한 장도 그에게는 너무나 소중했다. 후회는 바위를 때리는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와 남은 자존심의 조각들을 부수었다. 그는 어머니가 이렇게 고통받는 원인이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탐욕과 불성실함이 그들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갑자기 아이들의 외침과 이웃집 텔레비전 소리로 늘 시끄럽던 좁은 골목이 조용해졌다. 그 기묘한 정적에 민주는 고개를 들었다. 매우 부드러운 자동차 엔진 소리가 다가오는 것이 들렸다. 이런 지저분한 동네에서는 매우 낯선 소리였다. 민주는 천천히 일어나 문틈으로 엿보았다. 그의 눈은 반짝이는 검은색 고급 세단이 그의 옥탑방 골목 바로 앞에 멈춰 서는 것을 보고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다. 그 차는 하늘에서 떨어진 이물질처럼 더럽고 질퍽한 주변 환경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이웃들이 집에서 나오기 시작했고 그런 고급 차량이 자신들의 동네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에 감탄과 의아함이 섞인 속삭임이 오갔다. 민준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의 직감은 찾아온 손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었다. 차의 뒷좌석 문이 천천히 열렸다. 건장한 남자가 먼저 내린 다음 안에 있는 사람을 위해 문을 열어주었다. 다음 순간 민준의 숨이 솟았다. 지아가 우아하게 차에서 내렸다. 그녀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매우 우아하고 단정한 비즈니스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몸을 정중하게 감쌌지만 여전히 강한 권위의 아우라를 뿜어냈다. 머리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얼굴은 깨끗하게 빛났고 얇지만 단호한 화장은 민준의 아내였을 때 고통의 무게에 가려져 있던 아름다움을 드러냈다. 지아는 꼿꼿이 서서 무심한 눈으로 지저분한 동네를 둘러보았다. 마치 외딴 지역을 시찰하는 여왕 같았다. 과도한 혐오감은 없었지만 그녀가 더 이상 이 비참한 세계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했다. 민주는 전 아내의 모습을 보고 떨었다.
그의 아내는 달려가 지아의 발을 붙잡고 용서를 빌며 두 번째 기회를 구하고 싶은 강한 충동이 일었다. 그는 초조하게 낡은 티셔츠를 정돈하고 지아에게 다가가려 밖으로 나섰다. 민준이 지아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은 시어머니는 억지로 일어나려 했다. 힘겹게 기어서 그녀는 몸을 문턱으로 끌었다. 시어머니의 침침한 눈은 지아를 보자 희망으로 가득 찼다. 그녀의 좁은 생각으로는 지아가 그들을 데리러 와서 이 가난의 지옥에서 구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시어머니는 울기 시작했고 며느리를 그리워하는 시어머니라며 쉰 목소리로 지아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그들의 희망은 지아의 반응을 보고 순식간에 무너졌다. 그녀는 그들을 껴안거나 따뜻하게 인사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그녀는 굳건히 서 있는 두 명의 개인 경호원에게 둘러싸여 안전한 거리를 유지했다. 지아는 민준과 시어머니를 뼈를 내는 차가운 시선으로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 시선은 분노의 시선이 아니라 낯선 사람을 보는 시선이었다. 마치 민준과 시어머니가 그녀가 전혀 모르는 남인 것처럼. 민준은 사과의 말을 고르며 입을 열려 했지만 지아의 비서가 앞으로 나와 그에게 두꺼운 갈색 봉투를 건네자 혀가 굳었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여전히 그 안에 현금이나 집문서가 들어있기를 바랐다. 숨을 헐떡이며 민준은 봉투를 열었다. 그 안의 내용을 보고 그의 세상은 두 번째로 무너졌다. 그것은 가정법원에서 온 공식적인 이혼 소송 서류였다. 종이 한 장 한 장에는 아내 유기, 불륜, 정신적 폭력에 이르기까지 민준의 잘못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반박할 수 없는 증거와 함께 완벽하게 적혀 있었다. 지아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조로웠지만 위험이 넘쳤다. 그녀는 민준에게 재판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혼 동의서에 즉시 서명하라고 요구했다. 지아는 책임감 없는 남자와 자신의 신분이 오래 얽혀있기를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민준과의 어두운 과거와 연결하는 유일한 끈을 끊고 싶어 했다. 그 말들은 감정 없이 발음되었고 지아의 마음이 민준에게서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시어머니는 지아의 말을 듣고 통곡했다. 그녀는 지아에게 민준과 이혼하지 말고 다시 가족이 되자고 애원했다. 그녀는 변하겠다고, 좋은 시어머니가 되겠다고 약속했으며 심지어 다시 큰 집에 살 수만 있다면 하녀가 될 각오도 되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지아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전 시어머니를 잠시 쳐다보았다. 그 노부인의 상태를 보고 그녀의 눈에는 약간의 연민이 스쳤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폭우 속에서 자신을 쫓아냈던 기억이 다시 떠올라 그 동정심을 지워버렸다. 지아는 이내 핸드백에서 작은 흰 봉투를 꺼냈다. 그녀는 그것을 민준의 손에 직접 주지 않고 테라스의 낡은 나무 의자 위에 놓았다. 지아는 그 봉투 안에 약간의 돈이 들어있다고 말했다. 민준과 시어머니는 굶주린 눈으로 그 봉투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지아의 다음 말은 그들의 자존심을 세차게 후려쳤다. 지아는 그 돈이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사랑의 징표도 아니라고 말했다. 그 돈은 자선 기부금이라고 했다. 지아는 자신이 부로 이웃과 노숙자를 도와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순전히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준다고 말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치료를 받고 며칠 동안 제대로 식사할 수 있도록 그 돈을 주었다. 그 후 지아는 더 이상의 도움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것은 그녀가 우연히 알게 된 낯선 사람들에게 주는 마지막 자선이었다. 그 말을 한 후 지아는 몸을 돌려 다시는 돌아보지 않고 차로 걸어갔다. 썩어가는 옥탑방 테라스에서 히스테리하게 우는 민준과 시어머니를 남겨둔 채 판사의 망치가 두드려진 날은 민준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날이 되었다. 법원 밖의 하늘은 짙게 흐려 마치 그 남자에게 닥친 불운에 동참하는 것 같았다. 차가운 법정 안에서 민준은 피고석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는 매우 비참해 보였다.
셔츠는 구겨졌고 사이즈는 약간 컸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은 잠부족으로 검게 움푹 패여 있었다. 그를 변호해줄 변호사도 도덕적 지지를 보내줄 가족도 없었다. 반대편 테이블에는 지아가 최고의 법무팀과 함께 차분하게 앉아 있었다. 그녀는 빛나고 자신감 넘치며 흔들림 없어 보였다. 재판은 빠르고 결정적으로 진행되었다. 판사는 지아의 모든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그들의 결혼은 공식적으로 끝났다. 민주는 결혼 기간 동안 자산에 기여하지 않았고 오히려 아내 측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입증되어 어떤 재산에 대한 권리도 잃었다. 민주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법원을 나섰다. 그는 주차장에서 마지막으로 지아를 쫓아가려 애쓰며 그녀의 이름을 외쳤다. 기적을 바랐지만 지아는 조금도 돌아보지 않고 곧장 자신의 고급차에 올라탔다. 차는 민준의 부서진 영혼의 절반을 싣고 떠났다. 민준은 교통비가 없어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다. 옥탑방에 도착했을 때 그는 더 끔찍한 광경을 마주했다. 그와 어머니의 물건들이 이미 길가로 내던져져 있었다. 지아에게서 받은 자선금은 약값 빚을 갚는데 다 써버렸고 다음 달 월세를 낼 수 없었기 때문에 집주인이 그들을 강제로 쫓아낸 것이었다. 시어머니는 골목 근처 문 닫은 가게 처마 밑에 웅크리고 앉아 그들의 낡은 옷 보따리를 꼭 껴안고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추위에 파랗게 질려 있었다. 비가 세차게 내리기 시작하며 도시의 거리를 무자비하게 적셨다. 이 상황은 고통스러운 대자비 같았다. 예전에 민준과 시어머니는 따뜻한 집안에서 밖에서 추위에 떠는 지아를 보고 웃었다. 이제 운명의 수레바퀴는 180도 돌았다. 업보는 무서운 정확성으로 찾아왔다. 민주는 어머니에게 달려가 흠뻑 젖은 자신의 몸으로 남아 약간의 온기를 나누기 위해 그 늙은 몸을 껴안았다. 그들 둘은 가게 처마 밑에서 떨며 앉아 있었다. 마치 갈 곳 없는 거지처럼 빗물이 민준의 얼굴을 적셔 하염없이 흐르는 후회의 눈물을 감춰주었다. 그는 피할 곳을 찾아 뛰어다니는 사람들을 보았다. 아무도 그들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굶주림이 텅 빈 배를 갉아먹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계속 헛소리를 하며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신에게 용서를 빌고 지아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모든 것이 너무 늦었다. 후회는 항상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없을 때 마지막에 찾아오는 법이다. 그들은 이제 이 세상에 완전히 혼자 남겨져 버려지고 잊혀졌다. 밤바람의 차가움이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민준에게 그날 밤 지아가 느꼈을 추위를 상기시켜 주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예전에 얼마나 사악한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 절망이 극에 달했을 때 고급 세단 한 대가 그들이 피신해 있는 곳 앞 도로를 천천히 지나갔다. 차는 폭우로 인한 교통체증에 갇혀 매우 느리게 움직였다. 거의 민준과 시어머니 바로 앞에서 멈출 뻔했다. 그것은 할머니의 롤스로이스였다. 민준은 그것을 보는 순간 심장이 텄는 것 같았다. 차창은 가로등 불빛에 비쳐 투명했고 실내의 광경을 완벽한 삶의 쇼케이스처럼 매우 선명하게 보여주었다. 따뜻하고 편안한 차 안에서 민주는 지아와 할머니가 나란히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편안하게 대화하고 있는 것 같았다. 지아는 따뜻한 찻잔을 들고 있었다. 김이 부드럽게 피어올랐다. 그녀는 할머니의 말에 응답하며 활짝 웃었다. 너무나 진실하고 행복한 웃음이었다. 지아의 얼굴은 빛나고 평화로우며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민준과 함께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 보였다. 그녀는 잃어버린 삶을 되찾은 여자처럼 보였다. 그녀 옆에서 할머니는 자랑스럽게 미소 지으며 사랑 가득한 손길로 손녀의 손을 부드럽게 두드렸다. 그 광경은 질퍽하고 냄새나는 보도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민준과 시어머니의 상태와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민준은 그 차 안의 행복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그가 지금 느끼는 고통은
죽음보다 훨씬 더 심했다. 그에게 가장 무거운 형벌은 가난이나 굶주림이 아니라 자신이 버렸던 여자가 이제 자신 없이 매우 행복하게 사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해야 하는 것이었다. 지아는 빛나는 다이아몬드로 다시 태어났다. 반면 민주는 길거리의 먼지가 되어 부서졌다. 차가 정체가 풀리자 천천히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아는 창밖을 전혀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길가에서 죽어가고 있는 전 남편과 시어머니를 보지 못했다. 지아에게 과거는 이미 굳게 닫혔다. 그녀는 밝은 미래를 향해 계속 앞을 바라보았다. 차는 점점 더 멀어졌다. 그 붉은 후미등이 비단계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다. 민준의 인생에 있었던 유일한 빛을 가지고 떠나갔다. 민준은 무릎에 머리를 파묻고 멈추지 않는 빛 속에서 흐느껴 울었다. 그의 옆에서 시어머니는 울 기력조차 잃고 그저 어두운 거리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이야기 초반 할머니의 한마디가 정말로 완벽하게 실현되었다. 부숴버려. 그리고 그날 밤 차가운 가게 처마 밑에서 민주는 자신의 인생이 정말로 남김없이 다시 돌아올 희망도 없이 완전히 부서졌다는 것을 깨달았다.